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손석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사안들을 쉽게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가 특례 대출 신청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 넘게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절벽인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갈아타기 수요라서 시장 영향 미비할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또 하나은행 부동산 이동현 수석 전문위원, 또 김인만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신세가 특례 대출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출시된 지 이제 일주일을 갓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신규 대출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즉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 약 한 일주일 정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한 10%의 예상되는 어떤 전체 물량의 10% 정도로 대출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규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갈아타기에 굉장히 방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금리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약간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대출을 통해서 만일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신규 주택을 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나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자체가 사실 시장에 주는 어떤 충격파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만일에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전에보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평형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데다가 소득이 예를 들어 굉장히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1.6%를 받으려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나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잡아야 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로 사실은 대출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3.3%로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은 이쪽에 대출을 굳이 3.3%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대상이 되려면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2023년에 서울의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은 4만 명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지금 메리트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 대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두고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몰리긴 많이 몰리는데 그쪽에 있어서 갈아타기에 방점이 많이 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초반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초반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봄 이사철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소형 평형대 혹은 서울 강북, 서울 주변의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신세가 특례 대출이 상당히 금리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메리트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금리 메리트가 있죠. 1.6%에서 3.3%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요건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폭이 넓었는데 신생아 대출은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출산을 했거나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대출이란 거는 구매 능력입니다. 구매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구매 욕구입니다. 집을 사려는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내 자금 계획을 좀 살펴보게 되고요. 대출도 얼마가 나올지 저리 대출을 받을지 알아보게 되는데 지금 구매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데요. 특례보금자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 2023년 작년 초에 이제 굉장히 바닥을
다졌죠. 1차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1.3 대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가 나오면서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사실 좀 꺾였어요. 분위기가 좀 꺾여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에서 특례보금자리보다도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운 신생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저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도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반등을 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뭐 금리가 아직도 언제 하락할지도 모르고 정부가 나올 카드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신생아 대출 카드도 나왔었고요. 일십 대책을 통해서 뭐 공급 대책도 나왔었고 또 GTX 개발 호재 같은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들은 총선을 앞두고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선물 보따리가 좀 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일단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기다려 보다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리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신생아 대출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제 일단은 김한 대표께서는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시기는 했지만 최근에 주택 거래량 자체만 보면 작년 12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네네. 이제 이달 이제 1월에 말이죠. 네네. 거래량 수준 자체만 보면 무언가 온기가 돌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에 틀림없고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게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작년에 2023년에 출시됐던 그것과 조금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택 구입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자격 제한이나 여러 면이 완화된 상태도 있었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금리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가 4%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1%대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지금 고금리 아직도 5%를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도 5%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당장은 그 대환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확실하게 상승 반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시장 상태에서는 일단 금리 먼저 혜택을 보겠다는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신생아 특례 대출도 어쨌든 간에 시장에 어떻게든 새로운 또 자금 유입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급매물 같은 이런 성격의 매물들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급매물을 소화낸다면 그 지역을 만약에 저희가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9억 원 이하 아닙니까 이것도. 네. 결국은 서울에 아무래도 수요가 탄탄한 지역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 강남 같은 데 못 들어갈 거고요.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의 노도관? 외곽 지역. 이런 지역? 예, 우리가 노도관, 금강구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요즘에 뭐 별칭을 붙이니까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9억 원이야. 6억에서 9억 사이가 많으니까 그쪽 지역들 특히 그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락한 지역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다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TX 효과도 나오니까 근접성이 좋아지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요즘에 뭐 인동선이 막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걸 맞춰서 이번에 뭐 주택 구입해서 신청했다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지인도. 네. 그럼 이런 분위기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아직은 춥습니다. 춥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공격적으로 이게 하기는 두려우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금리 먼저 안전하게 갈아타고 이런 수요가 지금 몰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앞선에서도 뭐 소장님이나 뭐 박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니까. 금리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맞물리는 성격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전에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반등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상당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경론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온기가 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거래량이라고 봐요. 네네. 지금 거래량 자체는 예전에 비하면 뭐 수준 자체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이 언제쯤에 제대로 살아날까? 사실 거래량이 살아나야 사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 소장님부터 먼저 답 부탁드릴까요? 네, 12월 거래량을 보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지금 1월 거래량이죠. 1월 거래량이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1,900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900건 정도 나왔는데 12월 거래량이 뭐 1,800건대, 1,700건대 정도였으니까 늘어난 거는 맞고요. 이게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기 때문에 아마 1월 거래량은 2,000대 중반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왔으니까요. 신생아 대출도 나오고 분위기 자체도 이제 새해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아마 몇 달 정도는 더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0건대, 3,000건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추석에 3,800건까지 거래가 되고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5월이 될지 몇 월이 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 단행이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당장 내려가진 않겠으나 이제 방향 자체가 달라지죠. 물길의 네. 흐름 자체가 이제 인하가 되겠구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아마 거래량이 5,000건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늘어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6개월, 1년 이상 5,000건 이상의 거래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거래 건수가 늘었던 그때의 추석 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상당히 컸죠. 컸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고 그때 수준까지가 이제 3,800건, 뭐 네네, 4,000건 맞습니다. 정도의 수준. 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정도까지 거래량이 일단 살아나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는 매수 매도자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 심리가 회복되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사실은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에 굉장히 이제 온기를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의 경우도 시장이 너무 이제 죽어 있으니까 사실은 1십 대책을 통해서 1월 10일 날 대책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갖다 전환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일십 대책, 부동산 대책에 보면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슈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규제 완화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는 잠잠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적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거래량이 적다는 게 시장의 굉장히 하락과 침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 자체가 적더라도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은 많은 수요자들이 관망세 속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여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하나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서울 시내 중심을 해서 우리가 평형별로 건축의 어떤 가격, 주택의 가격별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아주 소형이죠. 그 네.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3.4% 하락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35제곱미터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0.2%가 올랐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건축연한별로도 보통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그러져 있거나 왜곡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공급하는 쪽에 있어서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많은 신규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과거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몰렸던 것에 비해서 지금 거기에서 큰 어떤 메리트를 못 느낀 상태에서 기존 주택 자체도 지금 가격에 있어서 하락세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매물 부분에 있어서 중대형 중에서도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가격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향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떤 큰 흐름으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특히 미국발 금리 부분에 대한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심리적 변동을 초래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앞선에서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 정보관전하는 월간 아파트 거래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연년 평균 우리의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한 6천 건대가 나와야 돼요, 통상.
근데 지금 이게 시장이 좋았다고 하는 게 3,000건대. 그리고 안 좋았던 최악의 경우에는 500건까지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진 거는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가격 상승이 제대로 된 가격 상승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반이 다져지지 않고서는 이 거래량이 없이 가격 상승 금방 무너지기도 쉽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반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일례로 바로 앞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작년 4월에서 9월까지는 특례 보금자리 영향으로 어쨌든 3,000땡거 이상 유지하다가 갑자기 그게 끊어지니까 갑자기 지금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반토막 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줄면서 또 가격도 그만큼 내렸어요, 많이요. 이거는 거래량이 좀 많이 받쳐주면서 올라가 이게 튼튼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거래량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보면 전세가율을 봐야 되거든요. 전세가율, 예, 집값 예. 대비 전세 전세가율, 가격 예, 예.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 통계를 보면은 지금 50% 초반밖에 안 나와요. 이게 서울의 정상적인 통계 65%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은 전세가율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전세가가 올라준다는 얘기는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세가율이 최근에 조금 이게 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초반에서 50% 중반까지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주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뿐만 아니라 전세가율 추이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시장은 언제든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런 어떤 무슨 모멘텀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 특례도 이것도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적어도 올해 뭐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 아파트 거래할 때 이제 30일 내 신고하니까 이게 반영된다면 지금 1,800건이 아니라 2,000건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거래 신고가 좀 늦으니까 네, 시차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시장은 다시 요 보금자리론처럼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게 살아있는 한은 어느 정도는 또 이게 회복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에 모멘텀이 이제 금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뭐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꺼질 그게 뻔했던 살리는 거죠. 어떻게 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팀목이 네. 된다라고. 근데 완전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금리라든지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게 됐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게 이제 5,000건, 6,000건, 7,000건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나야 시장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 상향 내지는 그 안정세가 오겠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 수준 자체가 지금 아예 지금은 높아져야 된다는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확 떨어졌다 올라왔다는 게 바로 이런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 거기에 맞물리면서 왜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 저금리 효과에 대한 거 기대감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또 어쨌든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봐왔거든요. 네. 그 2030이 지금 일시적으로 그 집중됐던 건 9억 원이 아파트에서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가 결국은 고금리를 못 버티고 지금 사실은 금매로 던지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게 출렁이게 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충 설명을 잠깐 예. 하나 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거래량을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 말고 R114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2월 6일 기준이니까 가장 최근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아파트 올해 1월 달에 매매 계약 건수가 9,2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2023년도 10월 달에 11,000건 이후에 가장 지금 많은 쪽으로 지금 수도권 전체로 볼 때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아까 우리 있다. 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만일에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봄 기운을 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발 금리 부분에 대한 인하가 하나 확실하게 좀 가시적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시장은 불붙는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고요. 어쨌든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요. 지금 정부가 일십 대책을 전후해서 많은 시장에 회복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비료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네. 들자면은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일기 신도시건도 있죠. 또 시장에 있어서 재건축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장의 분위기를 갖다가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이슈들을 뿌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시장 상황만 좋다면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GTX라든지 교통 우리 기반 환경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곳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씨가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절한 상황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비가 내려준다면은 이것들은 상당히 금방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네, 있습니다. 지금 김만수 소장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반론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박사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료 뿌려진 거 맞고요. 씨도 뿌려지고 비료도 뿌려지고 발화 얘기하셨어요. 금리 인하 발아입니다. 사실 네, 발화가 아니라 발화, 싹이 발- 나는 발화. 네네, 싹이 나는. 마음은 이제 발화가 되고 싶었겠죠. 네. 단어 하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네. 네. 근데 이제 비가 옵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비가 한 번 와서 저는 싹이 돋아나고 그렇게 속성으로 부동산이 그렇게 살아나진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나무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거래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래량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매물이 늘어나느냐 부분입니다.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일단 관망을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기다려 보겠다라는 심리가 있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아마 매물을 회수할 겁니다. 그러면 매물이 줄어드는데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급매물로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 시세 정도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일시집 대책이라든지 또 GTX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3,000건까지는 회복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5,000건 이상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고요. 미국에서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이 되면 소나기 한번 올 수는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막 환호성을 지를 수는 있는데 그 소나기 한 번이 진짜 제대로 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번 흥분하는 부분은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네. 그다음부터 시장의 수요자들은 또다시 냉정하게 따져볼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한번 내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고 물론 선반영이 돼서 대출금리가 조금 내릴 수는 있겠으나 네.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요. 미국이 한 3번 정도 내려야 저는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기준금리가 한 번 내려서요. 0.25 또 많게는 0.5 정도, 0.5% 정도 내려서 과연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3%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3.5%. 네. 3% 기준금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리는 하나의 모멘텀이고 하나의 이벤트고요. 집값 흐름을 결정하는 건 집값 인플레.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 인플레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화폐 가치가 누적이 되고 또 집값 하락이 또 반영이 돼서 이 상승 체력 에너지가 좀 회복이 되느냐 또 정책적인 변수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2022년, 2023년 잠깐 조정이 되고 바닥을 찍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간다는 건 좀 시기상조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료가 뿌려졌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전세 가율도 올라가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 그게 2024년 올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한다? 대세 상승으로 진입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2019년 그 전까지 본다면 그때 만들어졌던 집값이 어느 정도의 버블이다, 거품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적어도 2020년과 2021년에 상승한 부분은 버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때 버블이 게 저는 결국 제거되지 꺼져야 않아요. 된다라는 말씀. 버블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집값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과 조금 온도 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나온 그 전망치를 보면 주택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서울 수도권 집값 올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일단 내놨어요. 네네. 내놨어요. 이건 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집값 전망을 바로 자연스럽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주산연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집값 상승의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1%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많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를 어떤 줄 수 있다 없다를 갖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긍정적인 시장의 요소들은
사실 투자를 할 때는 당장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갖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미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 기대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많이 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폭이 크지 않더라도 시작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지금 전세 수요로 많이 들어가 있는 대기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급 쪽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공급 쪽 상황이 지금 대단히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금융권까지 합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나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가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공급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현장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공사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역부족인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고 하는 약속일 수도 있는데 그 청약 시장 자체에 있어서 분양가가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을 넘어서 3,500만 원 내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강북의 경우에조차도 신규 아파트가 12억 원대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히 미래의 내 집 마련 꿈을 갖다가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공급 쪽 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이 금리 변동이나 이런 쪽의 요소들이 하나의 불을 붙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 자체가 적게 되면 수요와 공급 대비 공급이 적어지면서 네네.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지금 논리를 네네, 갖고 그렇죠. 계신 이게 거죠?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입주 물량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뭐 워낙 PF 사태부터 또 여러 가지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신규 공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금 특단 대책도 많이 발표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년 평균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 면이 있어요. 입주 네. 물량이 지금 뭐 예상되는 거 올해 뭐 10,000 가구 살짝 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3, 4만 가구가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수요를. 그런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 지방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워낙 이건 뭐냐면은 이게 서울이 오르다 보니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기적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방 아파트 값을 같이 끌어올렸다가 네. 지금 그게 수요가 안 받쳐지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방이 먼저요. 지방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게 좀 더 이게 국지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이런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서울이라든지 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실수요가 받쳐주면서 거기에 투자적인 관점까지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관점을 보일 수 있는 곳들 중심으로 간다. 그럼 결국 서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입지 물량만 봐도 그리고 또 거기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지방은 가장 힘든 이유가 당분간은 더 힘들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좀 차별화 지역별로 예, 차별화가 그걸 좀 분명히 있을 구분해서 것이다.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GTX 얼마 전에 노선 연장안 발표도 같이 됐으니까 특히 이제 ABC 노선은 2030년 안에 이제 만약 개통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수도권은 거의 다 연결이 됐잖아요. 네. 만약 연장안까지 가정한다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재가 됩니다. 호재는 맞는데요. 이 장기 호재입니다. GTX-A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동탄 수서 구간은 이제 3월에 개통이 되고요. 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이제 연내 개통인데 GTX-A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2030년, 2028년이고 연장 노선은 계획입니다. 뭐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2035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2035년, 2030년 호재를 가지고 지금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는데 네. 그거보다는 더 우선적인 요인을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뭐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서도 이제 공급 물량 많이, 입주 물량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뭐 집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18년, 19년, 2020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7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10년 내에 가장 높은 물량이 나왔음에도 서울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 얘기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입주 물량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면 입주 물량이 올해도 부족하고요. 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아마 한 5년 정도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집주인들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집주인들이 여전히 버티고 매물을 회수한다면 또 집값 공급 부족 역할을 하는데 만에 하나 금리가 내렸음에도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나온다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가격 호가를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이게 수도 있다. 1년, 2년, 3년, 한 5년 정도 보면 입주 물량 줄어들고요.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반드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는데 네. 적어도 2024년, 2025년 내년 시장까지 바라본다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 입주 물량 말고 분양은 어때요? 이달에 분양도 3만 가구 어렵죠. 분양 되면 분양 2000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물량인데 이게 2월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제 비수기고 네. 3월 되고 이제 이사철 되면 그때부터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선분양이니까 이게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네네. 어쨌든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PF 사태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냉각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2월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뭔가 이게 밀어내기인가요? 2월에 많이 나온 거는 3월에 청약홈 개편을 합니다. 청약홈 개편을 해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정책적 그래서 요소가 있군요. 3월에 분양을 계획했던 청약 단지들이 부랴부랴 지금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4월로 늦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월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거지 이게 청약 시장이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졌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2월 분양 물량만 보고 오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시장도 분위기 좋지 않아요. 분양가는 올라가죠. 가격이라도 내려가면 시장의 수요자들 최근에 메이플자이나 이렇게 보면 가격이 저렴하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건축비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시장의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데 가격까지 높기 때문에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청약 시장은 계속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입주 물량 부족, 분양 물량 부족, 인허가 물량 부족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또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거의 이제 일부 지역을 빼고서는 폐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소위 로또 분양이라는 게 더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지금 화제가 됐던 게 서울 강남 이제 메이플자이 여기에 이제 청약 네.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측된 겁니다.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시세가 1억인데 평당가가 평당 6,700만 원에 나오는데 이거 뭐 더더욱이나 여기는 또 실수요가 항상 탄탄한 지역이 아닙니까? 네. 뭐 강남 한복판이고 더더욱이나 이게 또 뭐 학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누가 봐도 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시세가 뭐 17억, 이 전용 59제곱미터 20평형대인데 이게 한 17억 간다고 하는데 시세가 한 뭐 28억, 27억 간다고 하면 10억은 남는다. 당첨되면 되면 일단 로또 진짜 로또입니다. 요즘 로또 1등도 10억밖에 1등이라고 하는데. 로또보다 낫네요. 네, 그런 상황이니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이 싼데 가격이 싸는 거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우리 네. 대표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얘기는 내가 시공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양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은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로또 청약이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뭐 세대수로 전체 뭐 3,307가구라고 하는데 실제로 162가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조합원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8가지 여러 가지 뭐 1순위 뭐 여기 특공까지 해서 162밖에 안 돼요. 가구 수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실제대로 공급한 건 적고 이러니까 당연히 로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공사비와 관련해서 아까 주 대표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요즘 심각하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제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부담금 자체가 이렇게 확 뛰어버리니까 네네. 이제서야 많이들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용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정 자체가 해제된 거지 네. 폐지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그 지금 조합원들의 갈등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은 결국은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있어서의 그 이견 차이가 너무나 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새 집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큰데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정 분담금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초구의 신반포 18차 337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조합원들이 사실은 자기 기존에 있는 평형보다도 평형을 조금 줄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각각의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12억 원이요. 예, 추가 부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 지역의 경우에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억 원, 즉 3억에서 5억 이상을 추가 분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에서 사실은 조합 집행부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등 굉장히 갈등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상황을 조율하기 위한 사실은 표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공사비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분쟁 조정을 실제 제가 그 연구원에 재직 중에 있을 때 많이 참여도 해보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조정이라는 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야 의미 있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적은 데다가 정부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방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조차도 지금 각각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현장 자체가 거의 올 스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변경하겠는데 변경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수주에 나서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주 전략 자체가 굉장히 알뜰하게 지금 챙겨야 하는 그런 어떤 건설사들의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추가 공급과 관련해서 즉 도심 내에 있어서 공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장의 향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 골자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쉽게 하도록 네네. 만드는 그 규제 완화를 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서울 시내의 주요 단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분쟁을 겪는다면 네. 사실 완공 시점, 입주 시점이 더 늦춰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 그렇죠. 안에 그러면 주택 공급이 계속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럼요. 지금 봐서는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 분위기를 많이 사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특히 용적률이라든지 청수 제한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 활력을 불러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일십 대책 이후에도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암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내놓은 게 이제 표준 공사계약서. 네. 여기 이거 내놨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방어책은 될 수 있을까? 또 컨설팅도 하잖아요. 이런 분쟁 조정을 위한 컨설팅. 이게 뭐 최소한의 방어가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이거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게 문제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겠죠.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세 내역이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이제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국엔 인플레잖아요. 인건비, 자재, 네. 시멘트값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2, 3년 전에 시공 계약을 맺었는데 한 30%, 40% 정도 올랐습니다. 적자 보고 손해 보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올려달라는 거고요.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뭐 억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속도를 빨리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 좋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 대책들이 나와도 이 사업성 해결 결국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겠고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 내고 싶은 이 두 가지를 이게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십 대책도 발표가 되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추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떤 단지는 분담금이 최초 계산할 때보다 3배 높아진 그런 단지도 나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공사 건설사들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적자 수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인건비 많이 올랐고 뭐 레미콘 비용 다 많이 오른 거 알겠는데 분담금이 3배가 늘어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건설사들의 아우성이 고지고대로 들어도 되겠네요. 3배가 늘어난다는 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모든 단지들이 3배가 늘어난 건 아닌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관계자 만나서 진짜 맞냐? 진짜 그렇게 남는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다라고 말은 하는데 물론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거는 맞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3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시공 계약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아예 참여조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건설사들도 확실한 서울에 입지적으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확실한 곳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급 지연 현상들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봄 이사철이잖아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3월 그다음에 가을 이사 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시점인 거고 그럼 그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도 좀 많아지고 매매 계약도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직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헷갈리는 시점인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뭐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질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집값 우리가 말하는 그 매매 가격이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결국 사람들은 전세로 가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앞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월 평균적으로 지수를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거의 뭐 52%, 51%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아파트 기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기준.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면 사실 더 높아요. 훨씬 높죠. 예, 훨씬 높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수요가 이제 없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뭐 빌라 사태 이후로부터 아파트와 비아파트라는 새로운 양극화란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때 당시에도 또 전세값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지금 조정을 받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60, 70% 갔던 게 50%까지 가고 있지만 네. 다시 지금 추이는 서서히 지금 전세가로 올라가고 있는 추이거든요. 결국은 아파트에 한정되지만은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거의 아파트에 관심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 더더욱이나 비아파트, 빌라,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데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워낙 이제 각인됐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볼 때 전세 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난까지는 아니지만 봄 이사철 맞이해서 분명히 전세가 상승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더 이어지다가 이제 매매 시장하고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뭐 매매 시장이 뭐 반전하려면 결국 전세가율이 좀 더 상승세를 더 받쳐줘야 시장이 같이 맞물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까지도 볼 때는 전세가는 당분간은 뭐 여차 뭐 비수기 성수기를 떠나서 당분간은 우상향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나 다세대에 대한 전세 월세에 대한 수요는 확 뭐 소위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일어났던 그 지역들은 뭐 일반 빌라 다세대 주택 그 경매 넘어간 그 그림도 나와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네. 심각한 타격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가 또 다른 양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인데요. 이게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율이 높죠. 빌라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또 네.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만 하더라도 전세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가 막 터지면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꼼꼼하게 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라 전세에서 그냥 월세로 가버리거나 아파트 시장으로 전환을 해버리게 됩니다. 빌라의 전세 수요가 맞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빌라의 매매 시장까지도 같이 붕괴가 되는 거고요.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은 또 신규 공급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지금은 그냥 조금 올려주고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계약갱신 청구를 2년 후에 사용하겠다는 지금 쓰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인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걸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정리 좀 하나만 더 네.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신생아 특례 대출 나왔고요. 뭐 GTX 뭐 연장 소식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해봤었을 때 저희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요소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저는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 상황이 균형으로 가느냐, 균형으로 갈 때 장기적인 시장 가격의 안정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또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있어서 국내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지금 공급 상황들이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올해 안에 분명히 상승으로 인하로 돌아설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실수요자라면 시장 상황의 변동을 충분히 잘 살펴서 사실은 굉장히 냉철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가기보다는 실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또 새로운 총선을 거쳐서 실거주 의무라든지 과제들이 많이 산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신다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집값 전망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대표 또 이동현 위원,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